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9살 여성입니다. 현재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네요. 집안일 하면서 사연 채널을 듣다 보면 인생사 천태만상이라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결혼 생활과 이혼도 그 중에 하나고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이기적인 인간은 꼭 사달이 나도 나더군요. 저의 결혼 생활의 끝은 공주 같은 시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기심 때문이었고요. 악몽 같던 제 시집살이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회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무남 동료로 자랐어요. 남편은 저와 달리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막둥이였고요. 저는 외동이었지만 누군가를 챙기는 스타일이었고 남편은 막내라서 챙김을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으니 둘이 합이 잘 맞았나 봐요.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독서 모임에서부터 그랬더랬죠. 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2급 정사서가 되었어요. 공부와 일만 하고 살았더니 제 나이 30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게 인생의 후회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저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었는데 주변에서 사내 소개가 들어와도 같은 직장 사람들은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지역 내 독서 모임을 가입하게 됐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모임에 처음 간 날 제가 앉아있는 멀지 않은 곳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자분이 멍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모임에 처음 만나 싶었어요. 오지랖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쓰여 말도 먼저 걸고 챙겨주었죠. 그랬더니 그날 이후 이 남자가 어미새처럼 저만 졸졸 쫓아다닌 게 아니겠어요? 박정우 씨, 저는 독서 모임이 좋아서 나온 건데 자꾸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 이제 몇 번 보지도 않은 사이잖아요. 미화 씨,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연애해 본 적도 없고 더더구나 연하는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저도 여자한테 이렇게 쫓아다니거나 매달린 적 없어요. 저랑 취향도 비슷하고 배려심 깊은 여자가 이상형인데 미화 씨가 딱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종우 씨보다 나이도 3살이나 위고 모르는 사람에게 낯을 많이 가려서 솔직히 부담스럽네요. 그럼 딱 3개월만 저랑 데이트하고 만나봐요. 그 후에도 싫다고 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저보다 3살 아래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남자로 보일 리는 만무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철벽을 쳐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엄청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를 하며 100일 가까이 만났더니 사람이 정들면 끝이라고 그새 마음에 들어왔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에 남편이 27살이었는데 남편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와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세뇌가 된 건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 양가 상견례를 할 때 시부모님 시누이 둘 모두 나왔었는데 시댁 분위기는 보수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더라고요. 특히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시아버지였고요. 시아버지는 욕실 타일 시공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와 남편의 결혼 얘기가 오고 갈 당시 남편은 취업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시공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쌍둥이 신우 둘은 결혼을 다 했고 저보다 1살이 어리더라고요. 꼬인 서열 때문인지 첫 만남에서는 대면대면했네요. 사돈어른, 제 부족한 아들 맞아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 딸 아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네요. 네, 아들 밥벌이 잘하도록 제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20대 천둥 벌거숭이라 인간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 딸도 공부만 했지 집안 살림 많이 배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역시 제 며느리가 현덕하다 했더니 사돈을 닮았나 그랬나 봅니다. 들어보니 자기들끼리 있는 돈 모아 소박하게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세대 결혼할 때도 없는 살림으로 시작해서 채워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애들이 했다고 해서 칭찬해 줬습니다. 아이고, 사돈이랑 제 마음이 잘 맞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상견례에서 모든 사람들이 낯설고 긴장해서 말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랑 시아버지는 합이 잘 맞았는지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중마고우처럼 수다를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게 신기했던 건 시부모님의 금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견례에서 보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연애하는 커플처럼 사이가 좋으시더라고요. 상견례 후에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예비 시부모님 사이에 대해 칭찬하실 정도면 말 다 한 셈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모님 도움 크게 없이 약소하게 결혼을 올렸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고 커서인지 신혼 초부터 제게 엄청 잘했고 주변에서 그런 남편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랬죠. 저도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두루두루 잘 챙기면서 시집 잘 갔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혼하고 2년째 그 모든 평화를 깨뜨리는 변수가 생기게 됐었죠. 그날도 여느 날처럼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웬일로 근무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 나 아직 근무 중인데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어떻게 아버지가 나랑 일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오셔서. 뭐라고? 아버님이? 그래서 지금 어디야? 어떻게 됐어? 일단 응급차로 병원 왔어. 그런데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어. 엄마랑 누나들도 다 온다고 했는데 자기 지금 와줄 수 있어? 그럼 꼭 가야지. 반차 쓰고 갈게. 정신 차리고 마음 굳게 먹고 있어. 금방 갈 테니까. 그럼 병세가 심장마비로 인해서 쓰러진 거야? 어, 원래 평소에 혈압이 높으셨는데 이번에 쇼크가 오신 것 같아. 오늘 나랑 타일 공사하고 계셨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출혈도 좀 있었어. 당신 엄청 놀랐겠다. 어머님이랑 형님들 잘 챙기고 있어. 곧 봐. 남편에게 충격적인 전화를 받고 부인학교 병원으로 갔어요. 그 1시간 사이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늘 저를 유쾌하게 웃게 해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 마치 태산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고작 2년을 같이 알았던 저도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는데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어떨지 상상조차 안 가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우셔서 시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시아버지 장례가 끝이 나고 온 가족이 힘겨워했지만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다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을요. 시아버지의 사업장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하게 됐고 신우는 각자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셨지만 삼남매가 돌아가며 살포벽으려 한 상태였고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워낙 인고 부부였고 시부가 시모를 워낙 잘 챙겨서 몰랐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면을 많이 가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무엇 하나 혼자 못하시는 분이라 꼭 누군가의 손을 거쳐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큰 놀라움 중에 하나는 불쑥불쑥 저희 부부를 불러대는 시어머니의 호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 동정심에 시어머니를 챙겼지만 매일같이 집안일 해달라, 주말에 쉬는데도 마트에 장 보러 가야 한다고 운전해달라, 호출 등 저도 직장 생활하는데 두 집 살림 마냥 일을 시키시니 어느 순간부터는 힘에 부치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호출이 있어서 시댁을 갔었더랬죠. 시어머니는 남편 없이 저만 혼자 부르셨더라고요. 시댁 입구부터 시어머니의 심기가 안 좋은 게 느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셨어요. 너는 어떻게 저번 주부터 옷장 정리하자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일을 나 몰라라 하니? 시어미 말이 우스워?
오늘도 그래. 내가 6시까지 와서 저녁밥도 차리고 같이 먹으면서 옷 정리하자는데 지금 몇 시니?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일 처리할 게 갑자기 생겨서 퇴근이 늦어져서요. 그 일도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전화도 안 받고 없네요. 우리 아들 요즘 혼자 타일 시공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바쁜데 여길 불러. 너만 있으면 되지. 여자 옷 정리를 걔가 어떻게 해? 사내가 바깥이라는 것도 힘든데 이런 집안일까지 시키면 안 되는 법이야. 예전에 보면 아버님은 집안일 다 도맡아 하신 것 같던데. 너 지금 내 앞에서 그 사람 얘기 꺼내는 거니? 나 또 울어? 아, 참, 죄송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서 옷 정리하시는 게 어려워 저를 부르신 건 이해가 가는데요. 왜 매번 저랑 남편만 부르시는지 궁금해요. 큰형님은 심지어 어머님 댁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잖아요. 너희 큰 신우는 시부모 모시고 애 둘 키우고 사는데 부를 수 있니? 원래 아들이랑 며느리가 제일 편한 법이야. 그건 그렇고 가만 보면 너도 얌전한 척 하더니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야. 시어미가 혼자 되고 힘들어서 부르는 게 그렇게 귀찮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다음 주 주말은 김장 준비할 테니 그런 줄 알려. 네? 김장을요? 사 먹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럼 형님들도 오셔서 같이 김장하는 거죠? 아니, 우리 둘이서 김장할 거야. 나는 조미료 들어간 음식 못 믿는다. 음식은 정성이야. 우리 식구들 내 집 다 해서 줄 거니까 나랑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우선 보자고.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항상 시아버지 옆에서 꼭 붙어 있는 다소곳한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아 선호주의에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강한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말 그대로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시집살이를 살게 된 셈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니 제 몸은 근육통으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겨울옷, 여름옷 할 것 없이 다락방에 묵혀있던 옷들까지 이고지고 혼자 정리를 했더니 어찌나 힘들던죠. 그런 제 앓는 모습을 보는 남편은 웃긴 건지 계속 낄낄거리며 웃고만 있더라고요. 화가 갑자기 나길래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몇 달간 어머니에게 매일 불려가 집안일을 했더니 뭔가 마음이 너무 지쳤다고요. 이럴 거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든지 신우 둘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나눠 하자고 연락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집안일 몇 번 했다고 힘들다고 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되려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타일 시공인 1시간만 해도 제가 쓰러질 거라나 뭐라나요. 제가 두 집 살림에 직장일까지 하는데 그걸 그저 징징대는 걸로 받아들이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어요. 그리고 진짜 화가 났고요. 결국 저 혼자 독박살림을 맡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날 이후 한동안 냉랭했더니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혼자 퇴근하고 시댁에 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일적으로 바쁜 시기가 대충 끝나서 혼자 힘들어할 시어머니를 자기가 돌보겠다고요. 저야 물론 남편의 말에 쌍수 들고 환영이었죠. 속으로는 엄청 기뻐서 난리를 치고 싶은 말이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만 하고 말았죠. 그 후 진짜 남편은 한동안 자기가 말한 대로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김장 대란을 한번 크게 겪고 나서는 따로 호출이 없어서 드디어 해방이 된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퇴근하는 길에 아예 시댁에 들렀다가 9시에서 10시에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너무 늦게 집에 오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더 외로워한다며 자기가 엄마를 돌보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자기 엄마 안쓰러워하고 걱정하는 효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시댁 가정부에서 일단 벗어났으니 잘 해결됐다 싶었어요. 매번 퇴근길 시댁 방문 덕분에 남편이 밤에 술 모임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밤 10시에 잘 들어오니 걱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남편 저녁을 따로 차릴 필요도 없어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걸 몇 달 후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매일 시댁에 가 있으니 오히려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대뜸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기에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남편이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 될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머님이랑 합가를 하자는 말이야? 어, 이렇게 내가 매일 퇴근 후에 엄마 집에 갔다 오느니 아예 같이 합쳐서 살면 서로 편하고 좋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지? 우리 전셋집 방 하나야. 어머님 들어오시면 안방 내드리고 우린 거실에 살아? 그럼 엄마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네. 거긴 방도 많잖아. 1층에 엄마 살고 2층에 우리가 살고. 당신 잊었나 본데 결혼할 때 내 요구 조건은 단 한 가지였어. 신혼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일 것.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합가만은 않겠다고 했었잖아? 그건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엄마 혼자 어떻게 살게 놔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머님 댁에 자식들이 가고 있잖아. 난 지금이 딱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매번 혼자 자는 게 두렵고 무섭다고 하신단 말이야. 내가 거기서 매일같이 자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지. 안 돼. 그건 들어줄 수 없어. 차라리 일주일에 2번 내가 어머님 만나러 갔다 올게. 당신도 내 입장 돼봐.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마음이 안 쓰일 것 같아? 우리 성인이고 가정도 꾸렸어.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시어머니와 갑작스런 합가 얘기를 꺼낸 남편 때문에 깜짝 놀랐던 그 밤. 저는 적극 반대를 주장했어요. 시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산다는 생각만 해도 먹은 저녁이 체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 깐깐하고 공주 같은 분을 모시려면 제가 무수리 가정부가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직장 일에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훗날 아이까지 낳으면 그 고생문이 어떨지 빤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었고요. 저는 완강한 반대에 합가는 다행히 무산됐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 거취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고 저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오신다는 거예요. 혼자 살기 적적하다고 아들네 옆으로 자기가 가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합가도 죽기보다 싫었지만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 오는 시어머니도 썩 반갑지는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든 저나 남편을 호출할 것 같아서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의 시댁도 좋은 동네인데 뭐하러 굳이 집까지 처분하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오냐고 물었더니 이미 시어머니가 시댁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는 거예요. 결국 이미 일을 다 진행시키고 저한테 통보만 하는 꼴이었죠. 기가 막혀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자기 엄마가 자기 집 팔아서 아들 집 근처로 오는데 뭘 그렇게 반대하냐고 되려 섭섭해하더라고요. 저보고 집 구하는데 한 푼도 안 도와줄 거면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남편 놈은 당연히 자기 엄마가 집 근처로 오니까 편하다며 좋아했죠. 매번 시댁에 가려면 차로 40분은 걸렸지만 이제 이사 오면 10분 컷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경험 때문에 앞으로 다시 겪을 시집살이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의지로 이사 온다는데 도시락 싸들고 말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2달 뒤, 결국 시어머니는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더랬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수원에서 떠오르는 부촌이었어요. 교통이나 편의시설,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서 몇 년 내에는 더욱 비싼 땅값이 예고된 곳이었고요. 시댁이 얼마에 매매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무리해서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이사하는 날에 이삿짐 센터와 인부를 쓰면 좋으련만
트럭만 부르고 나머지 짐 정리부터 옮기는 건 굳이 자식들을 동원해서 하셨어요. 주말에 쉬면 좋으련만 저도 불려가서 이사를 도왔고요. 어머님, 이 아파트 저희 동네에서도 비싼 걸로 유명한데 이사 결심하는 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니? 돈 놔뒀다가 죽을 때 이고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니까 이제 좋은 거 다 하고 살고 싶더라. 저도 이 아파트 좋다는 말만 들었지 들어와 보니 구조가 참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주방도 널찍하고 요리하기에도 좋고요. 그렇지? 네가 주방을 마음에 들어하니 좋구나. 네가 자주 사용할 것이니 식기 정리도 신경 쓰고 잘 봐두렴? 네? 제가 자주 사용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니? 이제 너희 집 근처로 이사 왔는데 우리 아들이랑 매일 와서 밥 같이 먹어야지. 그 밥 네가 차리는 거고. 저보고 여기 와서 매일 밥을 차리라고요? 아들 말 들어보니 네가 합가를 그렇게 반대했다면서? 내가 화딱지가 나서 너한테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려서 참았다. 네가 직장도 다니니 매일 저녁은 우리 셋이 같이 밥 먹는 걸로 하자구나. 난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못 들었어? 아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지금 알았고요. 그래? 그럼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일 저녁 창부터 봐오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도 일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매번 어떻게 와서 밥을 해요. 혼자 밥하시는 거 힘드시면 제가 차라리 가사 도우미 분을 구해볼게요. 아니, 그건 싫어. 남을 어떻게 믿고 집에 들여? 손버릇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야. 시어머니 입을 통해 매일 와서 밥 차리라는 말을 듣는데 남편놈이나 시어머니나 통보만 해대는 무개념 때문에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분노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도 하루 종일 시어머니 이삿짐 정리하느라 손목이 시큰거리는 걸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오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요.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근처로 이사와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며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매일 저녁마다 나보고 밥 차리고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 얘기 왜 미리 해주지 않았냐고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은 저보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다며 시모 혼자 사는데 밥 차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싫어할 거 알아서 굳이 미리 얘기 안 했었다고요. 남편은 제가 합가 반대해서 그 의견 반영했고 밥도 우리끼리 해먹는 데서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건데 뭐가 불만이냐며 이번에는 저보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시모가 좀 유별나야죠. 말이 매일 와서 밥 차려라지. 아마도 저한테 자기 집안 살림을 다 맡기려는 시모의 계책이 빤히 보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결혼 의무니까 하라는 말에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다음날 저녁부터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속에서 천불 열불이 났지만 그게 결혼 생활이니까요. 매일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 끼니를 챙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친정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원래 고질적으로 좋지 않던 친정엄마 무릎이 수술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최악이 된 거였죠. 친정 부모님은 안산에 사셨고 예전부터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타먹던 병원은 수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차를 쓰고 직접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서 병원 진료 겸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받았더랬죠. 담당 의사는 3주 정도 뒤에 수술을 하자고 했고 저도 그에 따라 일정을 준비해야 했어요. 수술할 병원도 수원에 있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친정엄마의 상태 때문에 수술 준비 전후로 저희 신혼집에 모셔야겠다고 친정 부모님과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픈 친정엄마를 한동안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이 개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인공관절 수술 전후로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수술할 병원도 우리 집에서 가깝고 엄마 거동도 불편하니까 오늘 수술 날짜까지 잡고 왔어. 3주 뒤에 수술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당신 이게 무슨 경우야? 수술한다고 하기 전에 나하고 상의했어야지. 난 싫어. 장모님이랑 한 집에 살면 불편할 것 같아. 뭐? 싫다니. 우리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수술하기 전에 잠깐 같이 산다는 말이야. 잠깐도 싫어. 샤워하고 속옷바람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집 방 하나인데 그럼 그때까지 우린 거실에서 자해? 그냥 병원 근처 오피스텔 하나 빌려. 그게 말이 돼? 우리 집에서 병원 20분 내외 거리야. 돈이 차고 넘쳐도 그건 아니지. 당신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는 진저리 치고 신혼집 오는 것도 싫어하더니 장모님은 아주 쉽게 집으로 모신다고 한다? 너무한 거 아니야? 긴 말 필요 없고 나도 우리 엄마 근처로 이사시켰듯이 당신 엄마도 병원 근처 집 구해. 거기서 어머님 이사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엄마는 아픈 환자고 어머님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왜 달라? 우리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정신 아니셨는데 마음의 병도 병이야. 당신 어머님은 자식이 셋이나 되잖아. 난 무남동녀 외동딸이야. 부탁할 형제가 없이 혼자 병간호해야 한다고. 그러게 왜 자식 하나만 나오셨대? 암튼 나도 확실하게 말했어. 장모님 우리 집에 와 있는 거 반대야. 우리 엄마도 당신 엄마도 공평해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엄마는 부모라며 챙기라더니 저희 엄마는 부모 아닌가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더 아프고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무슨 어린애들의 치기 어린 복수도 아니고 남편은 자기 엄마도 신혼집에 못 살게 했으니 장모님도 한 집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을 벙아리 냉가슴을 앓듯이 고민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순수한 남자는 어디 가고 남편은 10대 아이보다 못한 철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한 전적이 있어서인지 남편에게 강하게 못 밀어붙이며 한숨만 쉬고 있던 어느 날 큰 신우가 웬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올케, 이번 주말에 보니까 우리 엄마 집안 살림 올케 혼자 다 하고 있던데 그냥 살림 합쳐버려. 뭐하러 두 집 살림을 다 해? 직장도 다니는 사람이 힘들게. 형님, 저희 전셋집 계약 꽤 남았어요. 중간에 사람 구하고 나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어머님 집안 살림까지 해도 별 수 없죠. 올케 일이 번거로운 것도 보기 그렇지만 우리 엄마 저렇게 혼자 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나라도 모시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나는 시부모님 모시고 있는 입장이라 힘들고 둘째도 자식이 셋이니까 힘들고. 형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알죠.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 알고요. 나도 결혼하고 살아봐서 알지. 누가 시댁살이 하고 싶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유난스러운 거 나도 다 알아.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시고 해서 덜 하셔. 옛날에는 더 엄청났다니까. 내가 엄마랑 합가한다고 하면 자주 들여다볼게.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아직 집 계약도 남았고 다음에 생각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그 코딱지만한 신혼집 나와서 널찍한 우리 엄마 집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아. 아이 생기면 넓은 집에서 키우는 게 훨씬 좋다고. 우리 막내도 다 미래 보고 엄마 집 구할 때 도왔나 보던데. 옳게만 오케이 하면 다 좋게 마무리될 것 같다고. 네? 어머님 집 구할 때 남편이 도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동생이 아무 말 안 했어? 우리 엄마 아파트 구할 때 막내가 대출 1억 받아서 보탰잖아. 우리 집에 50평짜리 2층 주택이라도 그런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바로 들어가겠어. 제 남편이 1억을 대출받아 어머님 집 도와드렸다고요? 나는 올케 설득만 끝나면 집 정리하고 합가할 거라고 들었는데 대출이랑 합가 이야기 다 못 들었어? 네, 형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근처로 이사 오실 때 제 촉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에게 대출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사 온 아파트를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보태줬다고요. 그것도 저 몰래 일학이나 대출받아서 말이죠.
남편이 아무리 시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래처에 신용을 안 잃으면 다행이다 할 상황이었고요. 이제 겨우 사업 시작한 햇병아리 주제라 저한테 생활비도 주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간도 부었지. 어떻게 시어머니 이사시킨다고 그 큰 돈을 대출을 받았을까요? 이자만 해도 얼마인가 짐작을 했더니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불렀어요. 예전 시댁집 말이야. 매매할 때 얼마 정도였어? 당신도 참 뜬금없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하더라고. 어머님 이사하신 아파트 가격이 꽤 될 텐데 시댁집이 그 정도 매매인가 싶어서. 아, 그거 집 팔고 그냥 저냥 있는 돈 다 끌어모으니 살 수 있었어. 당신 대출이랑 영혼까지 끌어모으니 됐나 봐?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그렇게 사람 등신 만들고 속이니까 좋아? 어? 대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안 게 중요해? 1억이라니. 그게 누구 집 아들 이름이야? 어머니 혼자 살 집을 왜 그렇게 비싼 아파트로 하나 했어? 대출 이자가 얼만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당신 제정신이야? 나도 처음부터 대출 받을 생각은 아니었어. 엄마가 자기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 좋은 집에서 못 살아보냐고 우시잖아. 며느리는 합가도 싫다고 하지. 의지하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 엄마가 엄청 우울해했어.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우울해한다고 나 몰래 그런 대출까지 받아서 이사시켜드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런 짓을 벌려?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적은 건 알지만 남편이야. 철딱선이라니. 당신은 나를 왜 항상 애취급이야? 언제는 순수해서 좋다며. 사람 기분 상하게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자식이 힘든 부모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해? 그걸 나 몰래 했으니까 문제지. 남편은 제가 여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다며 자신을 남편으로 생각이나 하는지 도리어 묻더군요. 그러면서 대출 1억도 자기 앞으로 받은 거니까 알아서 갚겠다며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거 다 안다면서 만약 제게 대출을 하자고 물었으면 반대했을 게 뻔했다고요. 당연하죠. 지금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데 누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시모 만족을 위해 대출까지 받고 그 비싼 아파트를 해줘요? 그걸로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대판 싸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싸움 이후 저와 남편은 냉전 상태였어요. 남편도 그랬지만 저는 같은 공간 안에 숨쉬고 있는 것도 싫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만족과 이기심에 아들 대출까지 받게 한 시모도 꼴 보기 싫어서 다음날부터는 시댁에 가지도 않았어요. 둘 다 굶던지 말던지 제 알 바가 아니었죠. 마음 같아서 두 모자가 똑같은 인간들이었기에 둘이 아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했어요. 그날 밤까지 시어머니에게 몇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터라 받지도 보지도 않았더랬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찾아와 화를 내며 뭐라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을 수가 있어? 네가 남편보다 나이 많은 게 유세야? 그리고 나는 신혼집에 같이 못 살게 하더니 너희 친정엄마는 왜 집에 모신다고 해? 이게 무슨 이기적인 태도야? 어머님, 아드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다면서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그이가 1억 대출을 받게 하세요? 어머님, 그 아파트 안 산다고 해서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살아생전에 호강 좀 해봐야지. 우리 아들이 해준다는데 안 될 거 뭐가 있어? 네가 해준 것도 아닌데 뭔 참견이야. 지금 아버님 사업체 물려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지금 굉장히 분수에 넘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건방지게 누구 앞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분수 따지니? 네가 분수에 안 맞아. 나이도 많은 노처녀 구제해주니까
어디 천지분간을 못하고 서방이랑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이래서 기 세고 나이 많은 며느리 싫다고 했거늘. 저도 어머님이 이런 분인 걸 알았더라면 결혼 다시 고려했을 거예요. 새삼 아버님이 참 대단한 분이었네요. 이게 어디서 돌아가신 분을 입에 마구 올려? 네가 시집 와서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당당해? 예전 같았으면 너 소방 맞을 짓이야.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서요.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못한 것도 없고요.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고 돈을 마구 쓰는 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아드님이 소방 맞을 짓을 했네요. 나이도 많고 잘난 거 하나 없는 게 입만 살아서는. 우리 아들은 지금이라도 결혼 시장 나가면 여자들이 줄을 서. 누구와는 다르게. 시집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이 못 낳는 게 더 큰음 아니니?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 토해내고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고 갔어요. 남편 놈이건 시어머니건 결혼 3년 만에 미천을 드러난 기분이었죠. 친구들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시댁 위주로 많이 돌아간다느니 그래서 시금치도 먹기 싫다고 하던 그 한탄들이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모나 자기들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둘 다 제 탓만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까 시모가 너같이 드세고 잘난 척하는 여자 만나서 자기 아들이 기도 못 피고 힘들어한다면서 너 때문에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라는 막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엄마 밥 챙기러 시댁에 복귀하라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저는 그저 무시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뭐라 하건 말건 집으로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서 병원 수술 및 진료를 보게 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온 그날부터 저를 벌레 보듯이 혐오하는 얼굴을 하더니 짐을 간단히 싸서 시어머니 아파트로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결혼 3년간을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대부분 다 해줬더니 그런 식으로 고집 피우면 소방 맞는 건 저라는 식으로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혼을 하니 같이 살아주니 많이 뻗대는지 하는 짓들이 그저 가소로웠어요. 싫다 싫다 하니까 미운 짓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참에 아예 남편 짐을 싸서 시모 집으로 착불로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짐을 받았는지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따위로 나오면 저랑 안 산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저희 신혼집은 제 집이었고 남편 집은 없었기에 남편은 몸만 나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안 그래도 남편과 냉전 중에 이 결혼에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눈을 횟가닥 뒤집고 지랄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니 도저히 앞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요. 마음을 먹은 김에 남편과 이혼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 생활비를 몇 번만 줬고 집도 생활비도 제가 부양했으며 저 몰래 목돈을 대출받아 시어머니 집을 해드린 게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은 제 이혼 요구가 믿기지가 않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치우라며 이혼 안 한다고 저를 무시했고요. 하지만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자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 생활비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제게 막말하는 시모에게 제 피 같은 돈을 왜 붙여야 하나요? 그랬더니 돈줄이 끊긴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하소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제 직장까지 찾아와 이혼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며 제 의무를 다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보고 돈으로 치사하게 군다고 했지만 제가 왜 남이 될 사람을 챙기고 욕먹어야 하나요? 남편도 시모도 철부지가 아니라 상식이 없는 거였나 싶었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할 것들을 제가 대신하고 있는 거였고
결국 가장 미련한 건 저란 사람이었구나 했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미 이혼 진행 중이고 당신 부모는 너랑 네 형제가 직접 챙기고 효도하라고 말하고 돌아왔어요. 반년 동안의 이혼 소송 끝에 남편은 제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앞으로 빚이 1,000만 원 생기자 엄청 당황하면서 저를 찾아와 어떻게든 물러달라고 했어요.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니 말도 안 되죠. 대출 1억은 그렇게 겁도 없이 받더니 위자료 1,000만 원에 벌벌 떨다니 제가 도리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누이들에게 돈을 빌려 1,000만 원 위자료를 변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집안 인간들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이혼이 마무리가 됐는데도 전 남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사과를 하면 다시 받아주겠다느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서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게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도 몇 번인가 제가 일하는 도서관을 찾아왔는데 역시나 일 부려먹을 하녀가 아쉬워서 저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해대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전 시어머니에게 저처럼 기가 드센 여자가 대개 아드님 더 조지기 전에 반품하겠다고 했어요. 반품할 테니 아드님 데리고 가서 잘 사시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법적 조치 취하고 아드님 인생 진짜 조져드린다며 꺼져달라고 마지막 경고도 했어요. 다행히 그 얘기가 와 닿았는지 그 뒤로는 그 집안 인간들이 더는 저를 귀찮게 하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흐르고 몇 년 뒤 아는 지인을 통해 예전 시댁 얘기를 들어보니 가관이 따로 없었어요. 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체를 말아먹어서 거래처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시공할 때 돈 남기려고 자재를 부실하게 썼다가 신용도를 다 잃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들으시면 사자후 날릴 일이었죠. 결국 전 남편은 시어머니 아파트를 받아 빚을 갚고 현재는 작은 원룸에서 자기 어머니와 살며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재혼을 해서 2달 후면 출산을 하는데 전 남편은 아직도 혼자인 거 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아들 잘났다고 오만하던 시어머니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면서 속에 있는지 몰랐던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인생사 세웅지 말하고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법인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고 슬퍼할 필요도 지금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돈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내 곁에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전 이혼으로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애정 한 톨도 주지 말자고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